네, 보궐선거 패배 이후 용산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참패 후 일성으로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참모진에게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죠.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변화를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시지탄의 감이 있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쨌든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된 거, 그동안에 밑에서 보고를 어떻게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현실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그 현실을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서 만약에 내년 총선이 다 참패를 할 경우에 실제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정이 얼마나 크게 혼란스러울 건가는 누구든지 다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했고, 대통령도 이제 소통 방식을, 소통을 해라라고 참모들에게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소통을 하시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모들도 당연히 해야겠죠. 참모들도 대통령한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도어 스태핑 같은 걸로 해서 소통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대통령과 대통령의 회견 자체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린 것이어서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국정에 대해서 기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이후에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놨어요. 변화, 처음엔 변화였고 이번엔 소통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놓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하고 할 때는 참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 민주당도 저도 무거운 걸 넘어서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매섭구나. 정말 오만하고 일방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면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승리가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승리고 강서 구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소통 강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했지만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소통을 더 강화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소통을 강화하겠다. 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소통이 좀 안 된다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소통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도어 스태핑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제되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혼란이 그동안 너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거의 갖지 않으셨는데 제 기억으로 취임하시고 한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자주 좀 국민들께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국무회의 생중계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하고 본인의 자화자찬밖에 없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고 현장 소통도 대구에 있는 시장이랄지 전통시장 여러 차례 가셨어요. 여러 군데 가셨는데 그런 식의 가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청취하고 정말 경청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정 소통이야 좀 이따도 계속 말씀을 할 거니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소통 강화를 지시하실 때 야당과의 소통도 강화해라. 아니, 야당과 소통을 해보자. 지금까지 소통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이런 말씀하셨다면은 정말 이번에 매섭게 경고장을 날리신 국민들께서 좀 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 헌정사의 지금 취임 이후로 민주화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야당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 총선 대비 등을 위해서 뭐 대통령실, 내각 인적 교체가 좀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금씩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개각에 있다면 개편의 키워드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그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 혹은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심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심이라는 것은 바다고 정치는 그 위에 떠 있는 배에 불과합니다. 바다는 언제든지 성난 파도로 그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에서 확인된 어떤 그 민심의 심판, 채찍 이런 것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배가 뒤집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오히려 일찌감치 6개월 남아 있으니까 그 민심을 확인하고 그런 더 겸손해져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세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어떤 인적 개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뭐 구체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어떤 특정 인물들을 언급을 하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 내에 있어서도 선거 체제로 개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출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나가고 난 다음에 새 인물을 채워야 될 것이고 또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다른 뭐 정무수석이라든가 또 홍보수석이라든가 뭐 일부 분들은 또 자기가 출마하려고 나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편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인적 쇄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실이나 내각의 뭐 인적 개편 가능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벌써부터 좀 얘기들이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11월 날짜가 정해진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에 이제 국회 운영위가 잡힌 날짜가 있습니다. 그 11월 초인데 그날 이후에 아마 일괄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실 내에서도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사퇴를 하고 그 새로운 진용을 갖춘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국민들께서 정치를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정치 지형에서 국민들이 정말 한 표를 행사하시고 또 촛불을 들어서 정치 세력을 바꿔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이제 대통령실이죠. 개편, 내각 개편도 그렇고 시기가 너무 늦어지거나 국민들 많이 보실 때 야, 이거는 무슨 총선 출마용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해가지고 준엄한 경고장을 날렸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야? 이런 평가를 하면은 그 개편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거나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을 먼저 몇 분 바꾼 다음에 그분들 다 총선에 나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쇄신 인사겠습니까? 또 내각도 했는데 그분들 모두 총선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쇄신 인사, 국정 기조를 바꿨다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전 그건 좀 다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기와 내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 볼 때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펴오셨던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시려고 하는 참모진 교체, 내각 교체구나 이런 인사가 돼야 국민들 마음을 좀이라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윤 대통령이 차기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이제 현직 재판관인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현직 재판관이 이제 승계를 해서 네.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채우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거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언제는 그 헌법재판관을 사퇴를 시킨 다음에 그분을 새로 임명을 해서 새로 6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그렇게 시도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도 있었고 그 대통령이 이종석 지금 헌법재판관을 재판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할 때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대통령하고 대학교 동기다.
예. 근데 저는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분이 지금 임명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임명됐던 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재판소장이 공석이 되니까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기의 반대쪽 당에서 추천한 분을 임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느 정부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종석 재판관으로 그 논의가 좁혀진 것 같은데 그거를 무슨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는 저는 뭐 별로 합당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 좀 네. 여쭙겠습니다. 뭐 일전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과 친분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친구의 친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종석 지금 현재 재판관이시죠. 이분이 헌재 소장에 이제 지명이 된다면 정말 친구가 지명된 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친구를 지명되지도 않았지만 우리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판이나 논평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다만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종석 지금 헌법재판관이 성향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아주 뭐 좀 일부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비판도 하시던데 이런 성향도 고려 대상이 될 거고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할 때도 이분이 친구의 친구에서 낙마한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가 재산이 있던 비상장 주식을 오랫동안 신고 안 하고 또 배당은 꼬박꼬박 받고 청문회장 나와서 송구하다 몰랐다만 정말 여러 차례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교감을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실제 지명이 될 경우는 우리 언론과 우리 야당 모든 정치권에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명되기 전에 어떤 왈가왈부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제대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뭐 이게 주제하고 벗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번만큼은 기계적으로 넘겼다고 대통령실에 책임 넘기지 마시고 좀 비겁하잖아요. 이번만큼은 인사정보검증당을 이끌고 있으니까 모든 책임이 자기 책임이라고 호언장담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 소장에 어느 분이 지명될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검증하고 대통령이 책임 넘기지 말고 기계적으로 넘겼다는 정말 허황된 논리로 반박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소장도 대법원장처럼 이제 임명 동의 필요하잖아요. 어떤 검증이나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동의가 국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이미 헌법재판관을 5년 정도 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5년 가까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 임명될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뭐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임명돼서 5년 지난 분이 이분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서 5년 동안 그분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좀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검증은 언제든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야당의 어떤 임무이기도 하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에 대한 의무죠. 그러니까 뭐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또다시 뭐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지명을 못 하겠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법관 중에서도 그 김선수 대법관 같은 분은 뭐 민변의 핵심이고 학생운동권 출신이시지만 대법관 하고 계시잖아요. 뭐 심지어는 차기 대법원장의 그 임시 대법원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보수 정권은 보수적인 인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보 정권은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해 왔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 그 사람의 그 판단이 상식 이하라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단지 그 사람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뭐 그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민주당이 그 수의 다수를 앞세워서 이균용 대법원장처럼 어떤 가치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부결시킨다면 그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임명직 당직자를 이제 교체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새 당직자들과 상견례도 가졌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 교체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다고요? 네, 미흡하다고 예. 생각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문자도 오는데 굉장한 불만들을 많이 어떤 표시하시더라고요. 식의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던가요? 뭔가 이렇게 새롭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그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되신 분들로 수도권 내년 총선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건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만희 의원님 굉장히 점잖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개인이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주는 신호, 사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당 지도부가 대표도 그 영남 분이신데 또 그 총선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또 영남의 핵심 뭐 또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 이런 분으로 오시면 그러면 뭔가 수도권에 대한 어떤 경고 사인을 제대로 안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윤재욱 원내대표는 사람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좀 시기를 두더라도 설득을 하든지 시기를 두더라도 좀 더 완벽한 그런 그 인선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인선에 대해서요? 일단 뭐 우리 김 위원장도 좀 비판적 말씀을 하셔서 저도 쾌를 같이 합니다만은, 일단 이번 강서에서 드러난 민심, 특히 수도권 민심의 본질을 이번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대로 읽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심의 본질은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저희 여기 자리에서도 우리 방송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아니 어떻게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3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켜주고 다시 여당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또다시 공천을 줍니까? 40억 원의 강서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또 40억 원을 애교로 봐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그런 후보를 내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걸 당에서 막았어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 권력이 무섭고 검사들 무섭더라도 정말 직을 걸고 김기현 대표부터 지도부가 막았어야 됩니다. 그 못 막으니까 이번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여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민심의 경고입니다. 근데 물러나기는커녕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의 핵심이었던 강원도 출신의 이철규 사무총장이 물러나니까 이번에는 대구 경북 TK 출신의 사무총장이 왔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벌써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꼬리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꼬리를 바꿔치기 했다고. 그래서 저도 참, 만약에 우리 당이 선거에 참패하고 우리 당이 이런 인선을 했다면 저 스스로도 자괴감이 느꼈을 거예요. 도저히 못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인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위기론 많은데 그 수도권 민심이 돌아설 수 있을지 다른 당 사정이긴 합니다만 좀 미흡하지 않나, 추가적으로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여당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값지게 보낸다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눈물을 좀 훔치는 모습도 있었고요.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직접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여당 내에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 이준석 대표의 비판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는 뭐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대통령 당 대표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제 회견은 약간 좀 조금 뜬금없는 느낌이 드는 게 눈물을 흘릴 타이밍이 아닌데 그 표현 자체도 최상병 같은 경우에 대해서 뭐 그 시험관하기로 41세에 낳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을 쓰고 또 본인이 뭐 갑자기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좀 과잉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만 명분 축적하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뭐 유승민, 이준석 그 신당 창당 12월 달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예언도 하셨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유승민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12월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글쎄 누구는 이제 저걸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냐. 나는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끝낼래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또 다른 분은 아니다. 이게 아직까지 점점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뭔가 의도가 없이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비판 자체는 뭐 맞는 비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지만 저 기자회견 자체는 본인으로서는 이 향후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한 어떤 명분을 축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어제 뉴스에 쭉 나왔었잖아요. 네, 어떤 생각 좀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보시면서? 저는 일단 그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적들은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긴급 의원총회를 거쳐서 임명직 당직자들을 새롭게 인선도 하고 하는 날 이준석 전 대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당 주류 세력과 대척점에 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쓴소리를 했다는 점에서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할까? 다른 뭐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지적들이나 비판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거나 지지할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얘기한 저 언론 보도를 본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이거는 저는 상당히 동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들은 참 독특해요. 무오류라고 무오류입니다. 무오류, 본인들은. 오류가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을 많이 못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랄지 오송 지하차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잃었을 때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좀 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는 17개월 동안 집권한 지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최근에 갈등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은 지금의 집권 세력들, 이른바 윤핵관이나 친윤들도 이준석 대표의 그간의 행토가 밉더라도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본인들에게 보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안철수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자기 선거 그것도 예측 못하는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해서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시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뜬금없다고 생각하죠. 저것도. 너무 과잉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이게 무슨 표현하기가 좀 그럽니다. 예. 뭐 지랄하네, 뭐 이런 예. 자빠졌네, 서로 자빠졌네인가요? 예. 뭐 그런 표현 때문에 이제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그걸 비판하니까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감정 대립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뭘 저렇게 문제를 삼아서 저걸 가지고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무슨 뭐 비아냥되는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윤리위원회에다가 서명을 받아서 징계를 요청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너무 과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응석바지라고 얘기하는 또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쓸 수 없는 그건 아닙니까? 저는 저 두 분 모두에게 지금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이 당에서 우리 당원들 보면 두 분 모두를 막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는 짓이냐. 당에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지금 빨리 가제도고 빼고 어떻게 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두 사람이 뭐 속된 말로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막 비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판 받아도 저도 개인적으로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러고 계실 때예요, 두 분이. 진짜 이 싸움 중단하시고 그리고 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쇄신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두 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글쎄요, 여러 뭐 비판들이 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 이거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민망하죠. 보기 민망하고 정말 국민의힘이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당이가 맞은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당내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분은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대선 주자였고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분이시고 한 분은 직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시고 근데 두 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극한 용어를 써가면서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안철수 전 대표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런 공격이 있었더라도 이건 사감 가지고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두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감만 갖고 그럴까? 아니면 정말 이준석 전 대표나 일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안철수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결국 친윤으로부터 배척돼 가지고 본인의 입지가 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번 여러 가지 이번 선거 이후에 판단을 해볼 때 전국 상황을 볼 때 이게 당장은 김기현 체제가 유지가 되지만 저도 일부분 그런 부분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연말 안에는 더 격변이 오지 않을까, 여권 내에 지도체제 변경이 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본인도 어떤 이준석 전 대표를 이번에 완전히 제명까지 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친윤 세력, 윤핵관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런 계산까지 한 게 아닌가. 설사 그런 계산을 하더라도 방식이 너무 투박하고 거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더하면은 정말 국민들이 국민의힘만 욕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 전체를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민주당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해 주시기를 안철수 전 대표, 이준석 대표에게도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쭉 나오고는 있어요. 사실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 보내주셨지만 야당 안에서도 지금까지 좀 분열의 목소리라든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뭐 쇄신으로 가겠다는 여당을 바라보면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야당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대표의 복귀가 늦어지는 거는 건강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한 24일 단식을 하셨는데 많이 의료진들도 그러더라고요. 회복을 할 때는 그 기간이 한 1.5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고 그 중간에 대표의 어떤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실질심사를 받으러 상당히 법원에 오랫동안 출두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외부 일정들 이런 것들도 건강 회복이 더디게 되는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쇄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내에는 전혀 그런 분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상당한 격차로 이겼다고 해서 여기서 뭐 박수를 치고 우리의 승리다고 판단하면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남았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이번 승리를 계기로 정말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민주당이 뭐가 부족한지 정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겁이 납니다. 6개월 뒤에 우리 당이 제가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쇄신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도 제가 볼 때나 많은 국민들 볼 때 많이 미흡하지만 이런 쇄신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건 저희 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역대 총선을 앞두거나 대선을 앞둘 때도 그렇고 큰 정당들, 1, 2정당들이 한쪽 정당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면 다른 정당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잠시 뒤에도 대장동 위례 신도시 재판 뭐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 재판 리스크를 대하는 민주당 안에서도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당무에 복귀하게 되는 이재명 대표 이런 목소리들을 어떤 식으로 좀 대하겠습니까?
뭐 저희 저희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저희 당 문제가 워낙 지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어서 뭐 남의 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서로 그렇습니다만. 평론도 주고 받으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구속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재판정에서 그것들이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백현동 재판에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진상 실장이 불러다가 그 인서비용 도와줘야 되니까 이거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그 당시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인들이 출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구속은 면했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폭로되는 사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도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제 비명계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양당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저희보다 일단 그 사법 리스크 처음에 이제 영장 구속되지 않았음으로 해서 그걸 벗어난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예, 잠시 뒤 이제 10시 30분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두 번째 공판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전해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